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플미 오늘 3월 3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GDP의 확정치가 발표된 거죠? 예, 확정치 발표됐습니다. 예. 네. 생각보다 약간 뭐 또 낮게 나왔다는데. 예, 2.7% 컨센이었는데 2.6% 나왔고요. 2.6%로. 예, 그냥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의미는 그냥 없죠, 뭐. 확인하는 정도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1년으로 작년이 얼마로 끝난 거죠, 그러면? 전체가 2.1%로 끝났습니다. 2.1%로 끝났어요. 예, 2.1%로 끝났고 올해 전체로는 시장 컨센은 1%고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뭐 0.7 이랬잖아요. 예, 근데 조금 올라왔습니다. 1%로 또 올라왔고요. 연준에서는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0.4%. 0.4% 예, 여전히. 예, 연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리세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리세션 되려면 이제 기술적으로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야 예. 되거든요. 지난 1, 2분기 보셨겠지만 마이너스 기록했었잖아요. 네. 마이너스 기록한 다음에 이게 리세션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한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리세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관은 NBER이라는 네. 기관이고요. 거기에서는 그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도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 매크로 쪽에서 화두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올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GDP 경로를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4분기 확정치가 2.6%로 나왔고요. 네.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은 1.0, 0.1, 마이너스 0.5, 0.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작년에 올해 뭐 경제학자분들은 예. 작년 4Q 그리고 올해 1Q 예, 뭐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들 하셨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네요. 예, 그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거는 그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뭐 분위기보다 더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보면은 굳이 보자면 이제 24년에는 1.1, 1Q에는 1.1, 2Q에는 1.7, 3Q에는 1.8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24년이고. 예. 그래서 23년 3Q가 마이너스 0.5%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다음에 4Q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림으로 지금 시장에는 시장 컨센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일단 22년 4Q 어제 발표된 걸 보면은 소비 지출, 정부 지출, 민간 투자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소비 지출은 22년 4Q에 3Q 대비해서 좀 둔화됐다가 네. 23년 1Q 지금이죠. 지금 이번 분기에는 조금 올라가는 거로 돼 있고요. 정부 지출은 비슷하게 좀 높은 상황 유지하다가 좀 낮아지는 2.0%로 낮아지는 수준으로 컨센이 형성돼 있고 민간 투자는 확실히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4.5%에서 마이너스 2.6%. 네. 그리고 수출입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미국 GDP 보면은 소비가 한 70% 차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정부 지출, 민간 투자가 각각 20%씩 그리고 순수출 쪽에서 마이너스 10%. 미국은 수입이 많은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100%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비중이 많은 소비가 중요하겠죠. 네. 소비가 중요한데 23년 2Q, 3Q 이렇게 좀 꺾이는 그림에다가 4Q부터 좀 올라오는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예. 실질 GDP 전체 수치도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그죠 소비 개인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민간 투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 이 부분이 또 주식하고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있나 표를 보면서 이제 생각해봤는데 작년에 미국 시장이 저점을 찍은 게 10월 초단 말이죠. 예, 그렇죠. 10월 초면 이제 4분기 초인데 3분기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9월 말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이렇게 주식 시장하고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민간 투자가 예. 2Q가 마이너스 14, 예. 3Q가 마이너스 9.6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반면에 실질 GDP 전체적으로는 보면 3Q가 3.2였으니까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작년 3Q가 생각보다 좋았는데 예. 주식 시장은 왜 저렇게 빠졌나. 물론 이제 뭐 선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근데 민간 투자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예. 반도체에 대한 그런 서버나든지 이런 거는 다 민간 투자에 예, 그렇죠. 해당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건 민간 그러면 4Q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4Q가 민간 투자가 플러스 4.5로 가장 높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반등이 들어왔고 근데 1Q는 지금 거의 이제 끝났으니까 예. 마이너스 2.6으로 끝났겠네요, 그러면. 예. 저 민간 거의 투자가요? 민간 투자는 그렇죠. 이 2.6. 컨센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건 조금 뭐 나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Q의 그 QQ GDP를 연율 하면 1.0%가 나오고 2Q는 0.1, 3Q는 마이너스 0.5, 4Q는 0.4 이렇게 GDP의 경로가 시장 컨센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예. 뭐 미국은 이제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예.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소비 지출이 1Q에 보니까 2.5로 또 확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상치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지 미국 기업 이번 1Q에 예. 지금 연초 이후로 크게 오르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은 소비 지출로 보고 우리나라 기업은 민간 투자로 봐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GDP하고 경제 매크로 지표의 대표격인 GDP하고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뭐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즐겨 보는 경제학 책 중에서 맨큐의 거시경제학이 예.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분기별 GDP 이건 좀 결이 다른데 네. YOY 증가율하고 주식시장의 YOY 증가율을 장기 시계열로 비교해 보면 약간의 그 시사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또 그런 걸 준비해 오셨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요, 네. 이 주식시장이 뭐 S&P 500, 나스닥, 다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미국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지수로 윌셔 50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있죠. 예, 그 지수는 이제 물론 미국에 상장된 ADR은 제외한 지수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전체 시총을 반영하는 지수고 지금 한 40트릴리언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의 YOY 증가율하고 GDP 증가율의 GDP의 YOY 증가율을 장기 시계열로 그려보면은 2000년 3월부터 한 20년 정도 뭐 이렇게 20년 정도 네. 그려봤는데요. 대체로 그 YOY 증가율이긴 해서 좀 뭐 저희가 잘 안 보는 그 지표긴 하지만 대체로 주식시장이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분기별 GDP가 파란색이고요. 분기별 윌셔 5000 인덱스의 YOY 증가율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은 YOY로 하고요. 그걸 이제 같이 그려보면은 대체로 변곡점에서 2009년도 그렇고 또 지난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각각 이제 작은 사이클들 중을 보면은 그 탑하고 바텀에서 주식시장이 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GDP로 그게 확인되는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맨큐 경제학에서 해설하기로는 주식이 가계에서 소유하는 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가가 소비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이 총수요와 GDP 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소비 심리나 소비 자체가 실제로 줄어들어서 GDP도 좀 적게 나올 수가 있고 총수요가 주니까 네. 반대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게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예. 실제로 GDP도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해석이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군요. 예,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주식이
그런 경기를 선반영한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동안에 주식 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식이 경기를 선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따라서 경기가 후행한다. 예, 예. 저는 이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얘기를 늘 우리 업계 분들하고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부의 효과에 의해서 경기가 나중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이상이다 보니까 부동산보다는 그죠? 주식에 의한 이 부의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경기가 주식에 후행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맹크의 경제학 이 책에도 나오는군요. 예,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빨간 선이 아까 윌셔 5000 인덱스의 YOY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기인데 22년 3Q, 4Q 때 바닥을 찍습니다. 여기 바닥을 찍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YOY 증가율로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분기별 GDP로 보면은 요건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뭐 위에 분기별 GDP의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뭐 한두 분기 후에 바텀을 확인한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컨센으로나 확인된 데이터로는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 리세션이 온다 했는데 왜 안 올까라고 보면 지난 1Q, 2Q가 실질적으로는 GDP가 그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왔다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그렇죠. 그거 아까 말씀하셨던 MBR에서 이번에 리세션이다라고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나긴 났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년 2Q에 0.1%, 23년 3Q에 마이너스 0.5%. 그래서 요 구간을 아마 경기는 바닥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론 껴 맞추는 거긴 하지만 주가는 이미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GDP 예측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와야 알죠. 네, 워낙 뭐 IMF나 월드뱅크에서 전망하는 예측치나 썩 그렇게 뭐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추이를 보는 거, 추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실물 경제에서 어제도 저녁에 보니까 식당마다 뭐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경기가 조금은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주식 시장인데 주식 시장이 2018년에서 19년 넘어갔을 때도 뭐 금리 인상도 있긴 했지만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 축소가 있었었잖아요. 그때도. 그 축소 영향을 받으면서 주식 시장이 이제 이렇게 눌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축소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다시 또 확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은행 지원 자금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연준 부의장도 그렇고 제넷 옐런도 그렇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로 그 은행 사태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힘든 은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자산을 이렇게 최근에 추가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BTFP라고 해가지고 이게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은행의 힘든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재할인 청구라고 하는 거는 지급중비금이 부족한 은행한테 돈을 넣어주는 거고, 예금보험공사 대출은 그 은행 파산 또나 관련해 가지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한테 대출해줘 가지고 그걸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 수합 계약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수합 그 창구도 오픈을 해놨거든요. 통화성 그래서 스위스 같은데 이미 좀 통화 수합을 미국이랑 체결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한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연준 자산이
유동성이 좀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3월 8일부터 3월 8일 이후에 뱅크의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때 이 4개 프로그램의 각각의 자산들의 변화가 어떤지 좀 보면은요. 일단은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22일, 29일의 변화를 보면은 53.6빌리언에서 64.4빌리언으로 좀 늘었어요. 네. 이 얘기는 어려운 은행이 자기네들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연준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한 11빌리언 정도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재할인 청구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금 부족한데 네. 넣어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줄었어요. 마이너스 22빌리언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대출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이 의미는 이제 뭐 파산한 은행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예보가 지원을 해줄 텐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수합 계약 규모도 크게 변화는 없어서 밸런스를 보면은 추가된 4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대된 유동성의 밸런스의 추이를 보면은 3월 15일에 307빌리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3월 22일 403빌리언, 그리고 3월 29일로 끝난 주간에는 387빌리언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 의미는 일단은 이 은행 사태에 의한 유동성 지급은 유동성의 어떤 공급은 이제 좀 일단락됐다. 요거로만 보면은요. 네. 또 이제 어떤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 금액들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그 연준 자산 추이를 보면은 일주일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8빌리언이 감소했어요. 여기 그래프가 좀 꺾였죠. 네. 28빌리언이 감소해서 8.7트릴리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은 거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이번 은행 사태의 패턴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직은 그런 조짐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연준 자산이 이렇게 대차제조표가 바뀌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한 거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0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20조나 되니까 엄청난 돈을 이제 일시적으로 풀었다가 근데 괜찮아지는 것 같네 하면서 지금은 살짝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 섹터가 상당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지지부진한데 은행 사태에 의해서 센티멘트가 조금 약화된 것 이외에 실제로 은행의 비즈니스 자체 펀더멘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가져왔는데 아주 단순한 은행 비즈니스를 보면은 저리의 그 예금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리에 대출해줘서 그 스프레드를 취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IB 같은 경우 보면 투자은행 부분도 있고 상업은행 부분도 있고 어떤 은행들은 전자가 크고 후자가 크고 믹스가 돼 있긴 하지만 아주 그냥 좀 순수한 은행 섹터로만 보면은 S&P 500의 여러 그 은행 서비스라든지 IB 부분이라든지 레저널 뱅크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은행만 발라봤을 때 그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에 상당히 좀 부합하는 그 은행들만 모아놓고 섹터 지수를 반영한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S&P 500 은행 섹터 지수고요. 아까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지표가 뭔가 볼 때 우리가 많이 보는 장단기금 리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주
체크하는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마이너스 2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이 2년짜리 요금을 예금 받아서 10년으로 할 일은 없으니까 이거는 3개월로 해서 10년 정도, 10년도 너무 긴데 대체로 뭐 3년, 5년인데 지금 그 일드 커브를 보면은 대체로 인버전이 돼 있잖아요. 네.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대체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은행 수익성이 좋아져서 은행 주가가 좋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네.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고리로 빌려와 가지고 저리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은행 수익성이 꺾이면서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은행 주가도 별로 안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주황색 선이 은행 인덱스고요. 파란 선이 장단기 금리차인데 2011년, 12년, 뭐 16년까지만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대체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은행 섹터 지수도 대체로 같이 가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급락하는 구간이 18년 중반부터 19년까지였는데 19년 뭐 중순까지였는데 급락을 하면서 은행 섹터도 별로 안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20년 3월에 팬데믹 터지고 은행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보시면 파란 선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은행 섹터가 선반영하면서 엄청나게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를 찍었을 때가 22년 중반이었고 중간에 조금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22년 후반부터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 섹터도 지금 재미가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은행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센티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나올 어떤 은행의 규제 그리고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반등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연준의 그 마이클 바 의장이 5월 초에 SVB 사태를 비롯해서 은행의 총체적인 현황하고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5월 초에 내놓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오늘 아침 그 옐런 장관이 연설에서 봤듯이 은행 규제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좀 은행주가 그 안에서도 차별화되고 특히 금융 섹터 안에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그리고 IB 쪽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찰스 수압 어제 저희가 알아봤지만 네. 찰스 수압은 은행하고 증권하고 운용사 이렇게 그 세 가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회사격의 기업인데 가장 그 수익에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 인터레스트 인컴이에요. 결국 증권이나 이런 그 온라인 브로커리지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온라인 브로커리지를 활용하는 고객들의 자산에서 현금 부분 있잖아요. 예. 현금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그 부분을 높은 금리, 이를테면 CMBS, MBS나 채권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운용을 하면서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굉장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회사거든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은 기간에서 뭐 주식 투자자들 알겠지만 뭐 그 은행 증권 계좌에 놔둔 짜투리 자금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이자율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은 이자율을 주고 그 자금 조달된 자금을 아주 그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고리로 운영을 하면은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찰스 수압의 그 주가를 보면은 대체로 그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 은행권에 대한 그 신뢰나 또 투심 악화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고 또 내려가기도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은데 그런 좀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SBB나 그 또 하나 시그니처 이런 은행들도 S&P 500에 포함되어 있었었나요? SBB는 포함되어 있었고 시그니처는 레저널 뱅크에 잘 포함되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SBB는 포함되어 있었죠. 예, SBB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그 S&P 500 은행하고 장단기 금리차 이 차트를 보면서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요때 장단기 금리차 지금 보시면 15년, 16년에 300bp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밑으로 잠깐만 이게 왼쪽이 그 은행이고 오른쪽이니까 100bp 정도에서 2017년에서 18년도에 썩 그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 트럼프가 2017년도에 그 기준을 확 낮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은 은행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그 기준을 완화시켜 주면서 은행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그 250빌리언 미만의 은행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것 자체가 약간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나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들었었고 2011년 12년까지 보면 은행주가 뭐 장단기 금리차도 상당히 안 좋긴 했지만 은행주 주가도 좋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 그런 규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드-프랭크법이 다시 적용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매년 제 기억도 그때 보면 거의 몇 년 내내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였어요.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뭐 은행주로 투자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뭐 은행주로 투자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내 나오는 얘기가 스트레스 테스트 계속 그렇게 한 몇 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아마 은행주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못 올라갔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자넷 옐런이 뭐 이제는 천억 달러 그러니까 100빌리언 정도로 규제 기준을 또 다시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게 아직까지 그 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 주가는 뭐 썩그죠. 재미는 없을 거는 같아요 보니까. 우리 최 장모님 언제 또 이런 거 공부하셔가지고 참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가져오셨습니다. GDP하고 그리고 GDP와의 주식시장 연관 관계 거기에다가 연준의 자산 변화 마지막으로 은행 섹터 지수와 장단기 금리 차의 상관관계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상무님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